네, 반갑습니다. 예, 김능구와 항장수의 닥터 돔입니다. 예. 오늘 그 12월 18일입니다. 오늘 18일이죠. 그러니까 지난 12월 14일 날 탄핵 의결 이후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탄핵이 가결되면 전체 흐름이 잡히고 쭉 그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예, 그 아무래도 뭐 요 근래에 탄핵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때는 특검이 12월 28일, 12월 그러니까 9일 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보다 5일 전에 탄핵이 됐고, 됐죠. 예, 됐고, 그리고 특검이 출발한 게 12월 28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특검이. 그러니까 그때는 12월 9일인데 특검이 12월 28일. 아. 그러니까 5일 늦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특검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에 올해 뭐 31일쯤이나 아니면 내년 연초에 1일 휴가 끝나고 곧바로 특검이 진행되어야 이제 그때와 비교한 이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그때도 특검을 그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안 했다고 당시 보수 강경 지지층에서는 황교안 비판이 굉장히 셌죠. 아, 그랬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이 한덕수 직무대행 체제의 이 법이 헌법이나 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 못한 이 틈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요. 웬만하면 그때 사례를 좀 찾아보고 그때 준용해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지금 금방 말씀하신 특검 부분에 그 내란 특검도 있고 일반 특검이죠. 예, 예. 그다음에 그 상설 특검이 있고 상설 특검이 이미 통과된 거죠. 통과됐고, 그건 예. 거부권이 없으니까. 내란 특검 일반 그리고 특검이죠. 이제 김건희 특검이 예. 이제 있고 예. 그리고 양곡법에 대해서 이제 통과 또, 여부가 예. 있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통령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문제가 있고 예. 또 한편으로 지금 계속 지금 현재 언론에서 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지금 6분이잖아요. 예, 예. 본래 9분인데 예. 근데 이 3분이 국회 추천 몫입니다. 예, 예. 근데 여야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동안 그게 미뤄져 오다가 예.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합의가 됐어요. 예, 예. 민주당 둘, 국힘 한 분이 예, 예. 추천하는 걸 해서 추천 절차도 마쳤어요. 그래서 23, 4일 날 본래 인사청문회 가기로 돼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뜬금없이 그 헌재 재판관을 권한대행 임명할 수 없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기들도 지난번에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뭐 이 부정선거 주장을 가지고 이제 보수 이 수골들이 망상을 하고 있다. 윤석열이 그걸 갖다가 받아들인 게 말이 되냐 이러니까 이제 또 나오는 게 부정선거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은 김어준이고 2012년 대선 때 나중에 2017년에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그 이재명 의원 이재명 도지사죠. 시장일 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보니까 김두관 의원이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라고 지금 소송이 지금 대법원에 진행 중인데 거기 가서 또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쌍방이 뭐 이게 답이다 이러면 과거에 너가 어쨌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등장을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체면이고 뭐 저기 국민적 시선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 어쨌든 시간을 벌면서 자기 당 내부를 정리하고 또 자기에 대비하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간을 끌 수 있는 상당한 요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래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데이터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이전에 박근혜 탄핵이 이제 거의 80%에 가까운 국민적인 동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새누리당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찬성을 했는지. 그때 보면 둘이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유승민 등 62명은 그 새로운 정치를 한다면서 당 내에서 싸우고 있었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이제 그 나머지 의원들이 뭐 한 70명. 그러니까 그 60명. 당시는 이제 국회의원
예. 현역 국회의원들도 거의 반반으로 갈렸죠. 자기 나눠지는데 입장에 따라서.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 반대가 85명, 예, 85명. 실제로 뭐 그 이번에 찬성은 12명이었으니까 이 뭐 굉장히 엄청난 차이인 거죠. 이거는. 예, 이제는 큰 덩치가 확실히 음. 지금 반대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예. 국민의 그 탄핵 지지가 75%인데 예.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7%입니다. 예. 반대가 66%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국회의원이나 그 당 지지층에서도 거의 탄핵 반대가 압도적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보면은 탄핵 소추위원장이었어요. 예. 법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누리당에서 자기 당 대표 탄핵에 검사 역할을 하는 거 보고 상당히 좀 의아스럽게 막 그렇죠. 봤던 국민들이 보였죠. 많았을 네. 건데 지금 원내대표로 이 사람은 현재 탄핵 반대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갖고 확실히 가고 있죠. 그러니까 탄핵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잘 진행이 안 되게끔 그리고 뭔가 결론도 이렇게 파면이 아니라 다른 쪽 나게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모가 있죠. 이게 그때는 아마 의원도 반반으로 나눠졌고 그 이후에 탈당을 하지 않습니까? 아예. 탈당을 해가 바른정당인을 만들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예. 비상계엄은 이거는 위헌 요소가 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예. 그거는 다들 이야기해요. 예. 그런데 비상계엄 때문에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비상계엄 없었으면 민주당에서도 탄핵을 이렇게 밀어붙이지 못했을 거라고요. 네. 근데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탄핵은 지금 반대 당론이고 오히려 찬성하는 바를 갖다가 무슨 마녀사냥하듯이 지금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때하고는 이게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러니까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최순실과 그 뭐 문고리 3인방 문제 이런 데서 비롯된 문제이고 또 확실하게 당 내부에서 그 전부터 김무성 대표가 당선되고 또 서울시장도 청와대에서 원하지 않았던 정몽준 나가게 되고 또 국회의장도 정의화가 되고 이러면서 이미 박근혜 정권이 유지되고 있었지만은 절반쯤으로 미리 쪼개진 상황이고 또 제명이 이 정치적인 이념하고 관계없는 개인 비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 보수층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만도 있었고 당이 정확하게 반으로 갈려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여론들이 보수 안에서도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 굉장히 투박한 계엄 포고문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민주당의 이 집요한 방해로 인해 계속되는 탄핵과 또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가 국정이 마비됐다라고 첫 번째 탄핵 사유로 이야기하고 이 이제 배경에 이 종북 친북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종북 척결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부정선거를 언급해서 또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 바라볼 때는 보수층 상당수가 뭐 나름 합리적이거나 또 사안별로만 찬성하지 나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다 반대를 하고 있겠지만 보수층에 어쨌든 뭐 한국의 보수를 상징한다라는 영남 정서 또 더 나아가서 그 이 강경 보수 이런 쪽에서 입장이 어떻게 보면 이 계엄은 50%쯤 나오는데 탄핵은 뭐 67%인가 뭐 이렇게 반대한다고 보수층에서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논리적으로는 계엄에 반대하면 어떻게 이 탄핵에도 찬성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논리적으로 윤이 말한 전제는 옳다. 그런데 계엄이라는 수단이 잘못됐을 뿐이다라는 이걸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이제 탄핵도 마땅히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얼마나 그거 했으면 탄핵을 계엄을 했겠느냐. 그렇지만은 탄핵은 안 한다라는 그게 설명이 되는 인과관계가 아니라 어떤 정서적인 문제로 그렇게 굳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 사태를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거는 논리적 모순이다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논리적 모순이 아닌 거죠. 예. 금방 이야기한 대로. 그런데 그 논리적 모순이라고 일컫는 부분의 행태를 누가 보였냐면 한동훈 대표가 보였어요. 그랬죠.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 결의에 18명을 데리고 가서 본인도 그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었죠. 들어가 있었죠. 위험하니까 들어가 있을 정도로 했으면서도 처음에는 자기는 탄핵에는 그 반대한다고 했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오락가락 행보를 했는데 본인도 논리가 오락가락했고 거기서 나중에 보니까 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것이 자기 미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원한이 제일 깊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이 나니까 자신의 신병 위협도 있고 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찬성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권력 공백 상태가 왔죠. 네. 근데 정치 초년병이다 보니까 이제 여권 내부에서 당시 등장한 것이 질서 있는 살라미식 퇴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는 어쨌든 윤 대통령이 권력을 그대로 쥐고는 질서 있는 퇴각이 안 될 거니까 야당도 설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권력을 내놓고 그리고 이제 권력을 위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봐서 조기에 퇴직한다, 조기에 이제 그만 사직한다 이쪽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냥 그 권한을 한덕수 총리에게 위임한다 이렇게만 되면 되는데 윤은 이제 자기 탄핵의 의식에 대해서 말을 당과 총리에게 일임한다라고 말을 했고 그렇더라도 당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당정 회의 정도 하는 정도만 조용히 하면 돼서 근데 결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한이 당사에서 한덕수 총리를 불러가지고 옆에 세워놓고 자기가 먼저 이후에 이 이제 국정 과정들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담화문은 한덕수는 오기 전까지 보지도 못했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야당에서 이것은 위헌이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한덕수 총리와 협의해서 전국을 끌어가냐. 이러니까 자기도 검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 보고 아마 그 다음 날쯤 문서로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이 아마 문서로는 못 내주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탄핵 찬성으로 돌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보면 13일 날 국회 과방위에서 김어준이가 느닷없이 나와가지고 한동훈이 사살, 북한군 뭐부터 시작해서 미군 사살, 북한 폭격 뭐 그리고 지하고 뭐 조국하고 양정철이를 체포 뭐 이런 헛소리를 했잖아요. 양정철이는 윤 대통령하고 가까운데 뭔 양정철이를 체포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결국은 14일 날 탄핵을 노리고 한동훈 측을 자극시키려고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저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한동훈이 이제 13일 저녁부터 14일 오전까지 탄핵에 대한 확실한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그 과정들이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친윤이 제가 봤을 때 뭐 아주 강경한 사람은 한 30-4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중간에서 부안해동하던 사람들이지요. 여기 또 뭐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런데 다수가 봤을 때 이 한동훈이가 이 사태의 와중에서 대통령을 담가놓고 지가 권력을 찬탈하려 하네라는 이런 부분이 됐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가 탄핵 찬성한다니까 이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수에 한동훈이가 스스로 자빠진 격이 되어버렸다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역시 정치 짬밥은 같은 용병이지만 그 한동훈 대표보다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수 위였다. 네, 그 당시로는 짬밥이 한 수였죠. 이렇게 보여지고 그 한동훈 대표는 그 이 12월 4일 날 그 계엄 해제 결의할 때 보였던 그 리더십, 그걸 일관되게 가져갔다면은 뭐 친윤에 쫓겨나더라도 미래가 있었고 그리고 친윤이 함부로 쫓아내지도 못했을 거다. 그거 보여지는데 그게 오락가락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저는 이번에 탄핵이 가장 분수력은 12월 12일 날 담화와 그 총장에서 원내대표 선출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의사표시 이게 같이 이루어졌어요. 예. 10시에 예.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원내대표 본래 뽑기로 했는데 당대표가 나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때 또 이렇게 대통령은 또 12 다 막아놓고 막 이게 같이 엉켜 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게 그 다음날 그거를 앞두고 투표를 앞두고 양쪽에서 이제 거의 다 쏟아진 거라고 봅니다. 다 쏟아졌죠. 예, 쏟아지고 와서 박빙 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날 보면은 날짜가 하필이면 또 12.10입니다. 서울의 봄, 네. 그 전두환 이 쿠데타 예를 들면은 경사령관 체포하는 그게 12월 12 쿠데타라는데 그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는 마치 그 검찰 논고 혹은 자기 변론 요지 비슷했어요. 변론 요지라고 봐요. 그죠? 변론 요지. 자기가 내란죄 네, 아니다. 네. 이게 그래서 탄핵이 되더라도 이거는 문제 있다라는 변론 요지를 그러니까 이 그전에는 셀프 담화할 정도로 2분도 안 되게 하다가 그때는 굉장히 이번에는 25분 29분 걸렸답니다. 이게. 굉장히 길게 했죠.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탄핵이든 수사든 자기는 당당히 맞서겠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 국민의 의원들한테는 최후 통첩, 최후 협박 비스무리한 거였어요. 이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까 말한 네. 친윤 핵심과 네. 많은 반간 중도층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마음이 한쪽으로 가게 만드는 가게끔 만들었는데 그게 또 우리 안동훈 대표가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좀 깐죽거리게 들리잖아요. 지금 그 엄중한 시기에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찬성 당론을 요청한다. 아무 정지 작업도 없이. 그럼 당 대표가 그 정도 할 정도 되면 한두 명이라도 맞장구 쳐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삿대질만 받았잖아요. 삿대질만 받고 뭐 다 일어나가지고 보면은 뭐 반말까지 나왔죠. 왜 반말하시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그리고 그 다음날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탄핵하고 나서 의총 그 가서는 물병이 날라왔잖아요. 이게 문제였다 그러더라고. 예. 이게서 진종호 우리 청년 최고위원 그건 뭐 친한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친한의 핵심이었고 이번에도 자기가 탄핵 찬성하겠다고 찬성하겠다고 했죠. 미리 공표도 하고 그리고 그 장동혁 최고도 그것도 핵심. 본래 그만둔다 탄핵되면 했다가 입장을 그 전날 바꿨죠. 12 담화를 보고 바꿨다고 했는데 그날 의총에서 보인 한 대표가 도저히 이 당을 끌고 갈 수는 없다. 라는 게 너무 명확해졌다는 거지. 네.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최고위원 사퇴를 하게 되니까 그날 그 의총에서 자기는 끝까지 직무 수행하겠다 했는데 자기 친한 핵심들이 사퇴를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코미디 아닌 코미디가 돼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국힘이 아까 우리가 박근혜 탄핵과 비교를 했는데 그때 탄핵 트라우마는 크겠지만 그 탄핵과 지금 탄핵은 국민적 정서는 또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국민의힘은 어쨌든 간에 자기 지지층에서는 이 탄핵에 대한 반대가 많으니까 이대로 지금 밀고 갈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그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가장 유력한 뭐 사실은 다른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한 야당의 지금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이라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보수 지지층에서 이재명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름 석자에 대한 저항감이나 반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차라리 그 이재명이 아닌 딴 사람이 만약에 지금 탄핵 이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이렇게 반감이 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거의 공포적인 반감과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는 살기 싫다라는 사람들이 보수 진영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다르게 야권에서는 그냥 단지 지난번 탄핵의 이 효과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버텨서 견딘다 이렇게 보는데 그 외에 다른 보수 내부의 문제는 상대가 이재명이라서 그렇다라는 문제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지난 대선 결과도 0.73%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해도 어차피 지난 대선은 비호감 대선이었지만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이 더 컸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권에서 그냥 평범한 정치 오래 한 사람이 나왔더라면 보수는 아마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렇게 된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간에 개혁 경쟁을 하고 이게 아주 적대적인 대립까지는 가지 않을 건데 이게 야당의 대선 후보가 윤이 아웃되면 그것이 이재명의 대선 당선이다라고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이 문제가 안 바뀔 것 같아요, 성향이. 제가 한국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 토론회를 지난 1차 탄핵 그 투표 때 했더랬어요. 예, 그런데 그때 이 토론회가 끝나고 그 정치 커뮤니케이션 교수가 한 분이 이 질문을 했어요. 플로우 질문을. 그게 이제 그 말씀을 한 거야. 지금 비상계엄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 그럼 탄핵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냐 부분에서 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너무 높고 보수층 그리고 중도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싫다라는 게 있으니까 과연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가 내놓을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80년도 전두환 독재가 해서 그때 민주 세력들이 뭐 이 5.17 비상계엄 확대해서 다 구속되고 뭐 정치는 올스톱 됐잖아요. 그러다가 기지개를 켜면서 그 양김의 어떤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 23일 단식 투쟁도 있고 이랬는데 그때 양김이 합세하면서 이제 전두환 독재에 맞서는데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자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때 그랬죠. 예. 그 대선 불출마 물론 뒤에 번복됐습니다. 예, 번복됐지만 어쨌든 그때 대선 불출마가 이게 자기 대통령 하려고 지금 이 군부 독재 싸우는 건 아니구나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줬거든요. 그게 아마 그때 이 야당을 통합하는데 힘을 모으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그 경향신문에 서울대 정치학 교수 한 분이 이 글을 올렸는데 이재명이 불출마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 배경이 뭔가 하면 윤이 잘못했다는 부분은 뭐 다 그대로 이야기했고 탄핵되어서 마땅한데 그럼 윤이 아웃되면 그것이 이재명 당선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국면에서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한국 정치사에 던진 어마어마한 상처들이 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스스로가 지금 재판을 지연시키고 이러면서 법치를 왜곡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윤의 이 한마디로 이 불법 행위는 처단을 하면서 이재명의 불법 행위는 재판을 지연시켜서 당선됐냐는 문제가 설사 당선이 돼도 이재명 집권 기간 내내 소요로 이 혼란으로 계속 갈 것이다라고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저는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해서 이 탄핵을 시켰다는 것은 보수층으로서는 치욕스럽기도 하고 곤혹스럽기도 하고 솔직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 후보로 유력한 사람이 합리적인 이야기로 국민의 화합과 포용을 말하고 그러면서 다른 특별한 개인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죠. 그런데 도저히 이재명은 저렇게 불법을 하고 10개가 넘는 불법을 하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거는 시간상의 문제로 윤을 먼저 아웃시켰기 때문에 그런 재판들이 지연되면서 이재명이 대선 출마해서 당선되면 그게 옳은 것인가? 그게 정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항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이라면 다른 방법의 내용이 나오거나 안 그러면 이재명이가 자신의 이 전과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를 솔직히 해야 되는데 그 사람 한 번도 할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대선 행보를 하고 다니니까 뭐 미국의 상공회의소를 만난다든지 뭐 경총을 만난다든지 외신 인터뷰를 한다든지 내가 뭐 한국의 트럼프다든지 이런 게요.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자극을 주고 있다는 걸 본인이 모르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뭐 그 당시 그때 아까 말한 그 질문이 있을 때 민주당에서 나온 패널은 자기는 지금까지 볼 때
이재명 당대표가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해서 이 본인이 활동을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나라 이 국민들한테 이 필요한 방향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그런 어떤 이 조치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이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거는 지도자의 어떤 고독한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으로 보면은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는 바로 그러한 지적들, 그러한 비호감의 최후적인 결단이라 할 수 있는 불출마 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도 하고 기대도 해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특성상 악어의 눈물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요. 솔직히 말하면 헌재가 빨리 하든지 늦게 하든지 저는 자기가 말하지 말아야 돼요. 헌재에 맡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2달 이내에 끝내라고 이야기하거나 그다음에 김어준이가 국회에서 그런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충분히 그를 개연성이 떼놓고 민주당 내부의 국방위원회에서는 다음 날 벌써 이것은 허위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기 재판 지난번에 공직자 선거법 1심 서류를 송달하려면 그거는 받아야지요. 폐문부재 집에 사람이 없고 문을 안 열어줘서 못 받는다. 그리고 지금 이 대북 송금 솔직히 말하면 대북 송금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대통령 되고 싶어서 북한에 잘 보이려고 대북 송금했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의 재판에 기피 신청을 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자기 재판이 그냥 순리대로 가게끔 하고 지가 선언하고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 말도 안 끊겠다고 하고 헌재에 대해서도 빨리 하라 2달 이내 하라 그렇게 말도 안 하겠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그런 것들은 다 하면서 자기가 국민 앞에 뭐 자기의 어떤 새로운 어떤 색깔들을 보이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게 믿음이 가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 중에서 이제 그 부분이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됐다 이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헌재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결정을 파면이 되면은 무조건 2달 이후에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벚꽃 대선이 장미 대선이 또 늘어지면은 단풍 대선이니 뭐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데 그 시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난번에 1심들이 2개가 있었고 앞으로 금방 말한 대북 송금이다 대장동이다 뭐 이런 재판들이 이제 진행될 건데 그 재판이 그 최종 확정은 대법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일 빠른 건 어쨌든 1심을 2개 했으니까 이 1심의 그 재판 시간이 언제까지 지금 이제 상고심이 확정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그 2심 시작을 지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쪽에서 지금 헌재 시간을 최대한 지연하려고 한다면은 이쪽에서는 이재명은 자기 재판의 시간을 지연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칼럼 보면 윤석열은 자기 소환이나 소환 기피나 또 헌재 송달 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시간 끌지 말고 이재명은 빨리 재판 진행해라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그렇게 하는 부분을 비판하려 해도 이재명이 그러니까 그 비판도 불가능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모순을 이재명 지금 대표가 스스로 지속시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하는 한은 뭐라고 해도 국민 앞에 거부감이 많은 국민 앞에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지금 헌재의 어떤 심리 종결 시기는 언제 정도로 예측하고 있을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는 4월 중순이면은 재판관 2분이 지금 임기가 완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헌재라는 기관은 어떤 법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만요. 이 정치적 시류와 여론의 동향 앞에 가장 눈치가 빠른 조직이 헌법재판소다. 그러니까 대략 이걸 갖다가 부결시키면 하자가 없겠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사실 탄핵시켜놓고 보수는 전부 엎드리가 있었고 자기들이 뭔 짓을 했는가 싶어가
그다음에 막 거리나 언론은 전부 그냥 탄핵 불가다 이런 게 뒤덮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뭐 아주 최단 기간에 2달 만에 그냥 기각시켰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는 사실은 뭐 온 언론이 다 비판했고 지금처럼 그랬죠. 그다음에 막 그 거리에 사람이 몇백만 명 모았고 뭐 보수도 물론 이 탄핵에서는 안 된다는 시위를 몇 번 했지만 몇 차례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3개월 만에 보내는 게 별 부담이 없었어요. 문제는 헌재가 얼마 만에 할 건가 하는 거는 이 이후에 이 전개될 보수와 이 진보 간의 충돌 그리고 거기에 또 세의 흐름 이런 쪽에 따라서 헌재의 시간은 좌우되고 또 헌재의 판결 내용도 거기에 따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이 탄핵은 여야 정치 세력이나 헌재가 아니라 국민이 결정한다라는 거하고 좀 매기를 탔고 있어요. 예, 지금 그렇게 이제.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현재 그 노무현 때는 탄핵 반대가 국민적인 정서와 흐름이었고 박근혜 때는 거꾸로 이 탄핵이 국민의 정서와 흐름이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탄핵이 75% 국민이 그거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그게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또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국민의 지지층이 10%씩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욕 먹는 거는 꼭 그거 뭐 이 반탄을 해서 욕 먹는 게 아니다는 걸 이게 좀 진보 진영에서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욕을 먹는 거는 저 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저것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혐오가 엄청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번에 굉장히 전에하고 조금 다르다고 느끼는 거는 15일간 조선 동화부터 단 하나도 윤석열 편들어 주지 않고 모든 언론이 윤을 집중적으로 두들겼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보면 이 보수 지지층에서 이 계엄에 대해서 50%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탄핵에 대해서 또 67%인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앞으로 시간이 가면요. 시간이 가서 이제 어떤 흐름 아주 밀어붙이는 광풍이 지나가고 나면 점점 보수층의 생각이 더 변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 이유는 아까처럼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뭐 말하자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꿰뚫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 사람이 내가 가만히 보면 네. 지금 보면 정치적 저는 뭐 별로 개인적으로 그런 스타일을 좀 안 좋아하는데 정치적으로 정치를 오래 해서 거의 넝구렁이가 다 돼가지고 지금 이들 때 이 말했다가 상황이 좀 바뀌면 저 말하는 부분에서 가장 시류를 잘 보고 있다고요. 그게 말은 앞뒤가 막 모순되기도 하고 거치기도 하고 막 거치기도 다른 말이 막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시점에서는 예. 사람들 특히 보수 지지층한테는 호소력이 커가지고 제가 어디서 보니까 그 다음 조기 대선에 보수에 대항하는 홍준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일부 상식적인 보수층에서도 그러다가 또 크게 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 이 선거 캠페인을 할 때 막 가다가 안 되니 막판에 별로 사람들도 안 붙고 그래가지고 유행가 부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야기해야 되겠네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대선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선거 절차는 어땠는가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 찾아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3월 그 10일 날 탄핵이 되고 일주일 뒤에 3월 17일 날 국민의힘에서 선관위를 구성해서 대선 후보를 갖다가 이제 경선 룰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3월 31일 날 홍준표 1위, 김진표 2위, 뭐 이인재 3위, 김관영 4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고는 이제 5월 1일부터 그 4월 1일부터 선거운동이 됐죠.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거를 하면서 탄핵되기 전에는 뭐 나름 준비를 했을지 모르지만은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후다닥 그냥 이제 탄핵되어 버렸다니까 일주일 만에 룰을 만들고 2주 만에 경선을 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식의 부실 이 대선이었죠. 근데 이번에도 보면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재명 대표는 1, 2월쯤에 일찌감치 대선 후보 정해놓고
좀 탄핵된다고 확신하면서 가고 이쪽에는 이번에 또 윤석열 탄핵이 인용된다는 그 뭐 3월 15일쯤이나 그 전후 그때 이후부터 또 그때하고 똑같이 5월 15일 날 대선을 향해서 2달 만에 선거 룰 정하고 또 경선하고 이렇게 갈 거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홍준표 후보는 그래도 그 아무리 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런 값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또 한동훈은 저는 대선에 자기가 당을 만들지 않는 한은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에 못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선 뭐 그 지방선거 총선 참패 다 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같이 보궐선거에서 뭔가 재기를 모색하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 이기고 지방선거 이겼어요. 그런데 그래 된 게 그때 보수가 개밀됐다 겨우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보수 일각에서는 그때 탄핵을 하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그래도 뭐라도 바뀌겠다는 반성하고 바뀌겠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뭐 그게 말로 하자면 탄핵의 강을 건너려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거를 인정해 준 거다 이런 이 시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조선 동아의 프레임이고 또 진보 진영의 프레임이고 또 한편으로 친한 한동훈 쪽의 프레임인데 저는 이번에 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이 아마 그 이 탄핵 인용으로 가게 되면 이 보수 쪽의 저항이 굉장히 셀 거라고 봐요.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매력은 없어요. 그 좋아하는 사람은 보수에서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보수 대통령이 2번이나 연속으로 탄핵당하는 부분에 이게 과연 보수 대통령만의 잘못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시각들 저항감이요 굉장히 커요. 내가 이거 유튜브 하면서 매일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가 차이에 따라 그 반응이 확확 느껴질 정도로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번에는 뭐 보수가 완전히 개멸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보수 진영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참에 끝을 보도록 내전 상황까지 가도록 한번 싸워서 이 친북 문제 이런 부분에 끝을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민주당이나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이 보수 내부의 정서를 갖다가 좀 못 읽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예를 들면은 그 윤석열 후반기 10%대 내려가더라도 국힘 지지층은 민주당하고 30% 중반대 비슷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는 5%씩 10%씩 빠지고 있고 지금 20% 초반까지 내려갔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점점 빠진다고 봐요. 빠지니까 아마 밑바닥 저지선이 있겠죠. 거기까지 빠지리라 보는데 그러면 그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죠. 근데 그때하고 비슷한 게 그 또 박근혜 탄핵 때를 봐야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는데 1월 달에 문재인 지지 평균이 32, 2월 달에 33, 3월 달에 33, 4월 달에 38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결과 41.1%가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10%도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홍준표가 24% 얻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이가 6.8, 다 이거 보수 쪽의 표라고 봐야 되죠. 안철수는 뭐 중도인데 21.4라고 보면. 그래서 당시 광풍이 일었는데도 문재인 후보가 41.1%밖에 못 얻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가게 되면 과연 문재인 후보가 얻은 만큼 얻겠느냐? 저는 못 얻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불신이 50일 믿는다가 40일 아닙니까 선호도에. 그래서 결국은 그 겉으로 보면 따놓은 당상 같지만은 후보 분열이 안 된다면 대선 양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진짜 판단 잘해서 후보 교체만 하면요 100% 이겨요. 100%. 근데 이재명이가 놓으면 이거는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보수층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은 자기들한테도 뭔가 여지가 있다. 그 생각을 철떡같이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 계속 이재명을 이름에 네. 이 거론하고 있구만요. 네. 이 메시지. 네. 계속 보면은 한동훈도 그래, 건성동도 하지, 막 전부 다 이재명 그런. 오세훈도 그러지, 홍준표도 그러지. 네. 계속 이재명이 돼. 그게 제일 잘 먹히는 자기가 저 국민의힘의 후보가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또 이야기했죠. 예, 또 이야기했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국힘은 제가 보기에 이것이 그 탄핵 반대 당론 그 흐름을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 아마 비난이 오고 지지율이 떨어져도 바꿀 것 같지는 않고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제가 봤을 때 대선까지 전에 당을 아마 나가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란 게 어쨌든 이념과 가치를 함께하는 무리들인데 그게 다 다르다면 읽기는 곤란하겠죠. 예, 있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은 가만히 보니까 새가 잡히면 싫어해도 그 밑에 들어가서 잘 살아남고 별로 그러진 않는데 아마 이 보수라는 부분에서는 이 뭐 배신자 이런 프레임에 걸리고 나면 정치 살아난 게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날아갔던 밖으로 탈당했던 62명 중에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하고 있는 사람이 7명밖에 안 돼요. 그때는 그래도 나가서 정당이라도 만들었는데 만들고 이번엔 정당도 안 될 단체도 거니까.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참혹할 만큼 처참한 가운데에서 거의 개별 탈당 모습으로밖에 안 예, 나오지 않겠나.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한동훈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힘이 가지는 또 한계다.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 황 소장이 늘 이야기했지만 보수 전체를 대변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나름대로 새로운 가치와 새롭게 정립되려면은 국민의힘이 이게 창조적 파괴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이번에 차라리 그냥 완전히 당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으면 지금 당장은 문제지만은 보수의 미래를 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지도 않고 또 저렇게 작은 덩치가 그냥 떨어져 나가고 큰 덩치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반 이재명이라는 기치로 또 다음 대선에 그렇게 갈 거고 그 뭐 아무리 비판을 해도 뭐 그래서 탄핵의 강을 넘어서 그냥 보수 자멸의 바다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뭐 변하지는 않을 거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계엄의 바다에 빠졌다. 지금 국힘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럽니다. 이게. 자, 다음 문제는 금방 어째 말하면은 더 여야 간의 공방전이 지리하게 이어질 것 같아요. 예. 이전에는 탄핵이냐 아니냐 가지고 맞서 싸우고 거기에 대해서 집회도 하면서 해왔지만 탄핵 의결하고 나서 국회에서 딱히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 파면으로 이런 헌재를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3명 보충을 어찌할 거냐. 이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또 탄핵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권한 대행을 탄핵했을 때 부담도 크잖아요. 크죠. 예, 그래서 참 그 민주당도 참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차제에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그동안 못했던 7공화국 개헌을 차제에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뭐 95%가 개헌하자고 할 거예요. 권성동 대표도 말했어요. 네,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대세인데 문제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이 탄핵 찬성파들 보고 나가라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백석 유지가 깨지는데 왜 그렇게 말했냐라는 그게 이 답하고 관계 있어요. 자, 어차피 대통령 탄핵돼 버렸어요. 탄핵 막을 일도 이제 더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개헌인데 이재명이 자기가 대선 그릇을 앞에 지었는데 국민의힘이 개헌을 말하고 있지만 이재명이 그걸 받지 않을 거다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거는 그냥 대안으로서 던지고 있는 거지 실제 그것이 말하는 사람조차도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변수가 이번에 이제 당국갤럽에서 지난주 14일 날 같이 조사했어요. 이번에 정치인 중에서의 어떤 신뢰도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56%로 이재명 대표 41%가 나왔는데 56% 나왔어요. 예, 훨씬 높게 나왔죠. 아, 예. 아마 제가 잘 아는 선배님인데 자기 정치하면서 네. 그만큼 뿌듯한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요즘. 네. 예.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취임 초기에 개헌을 이야기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탄핵이란 사태가 없을 때는 내년 초에 국회 개헌 특위를 가동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이미 기자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전에 김영호 의장, 김진표 역대 국회의장들이 개헌을 위해서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고 그 직전 국회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정말 어쩌면 몸부림을 칠 정도로 했어요.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그렇죠. 그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게 절대적으로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명분으로는 이제 87년도 육공화국 헌법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의 개편이 동반한 개헌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금방 말한 대로 지금으로 보면은 전체에 있어서 가장 쓴 파워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동의 안 할 수 있다.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할 확률이 저는 1%도 없다고. 민주당이 지금 일극체조로서 장악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개헌 안 하겠다. 어떤 명분을 내걸어서든지 하면 어려울 것이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줄이고 비주류가 있어서 그 비주류가 지금 국민의힘하고 합세해서 개헌에 상당한 덩어리를 보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곧 집권을 하면 이 떨어질 떡고물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전리품들도. 그런 마당에 지금 누가 감히 이재명 대표에게 반기를 들어서 개헌하자고 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저는 뭐 보수는요. 박근혜 개멸 이후에도 계속 개헌을 주장해 왔어요.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양반 그 저기 대행했던 황교안도 그 총선 전에 총선 이기면 개헌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개헌이 보수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입장인데 민주당이 오히려 이게 이제 이 개헌이 부분에 소극적이고 과거에 저는 김무성 대표가 당을 깨고 나갔을 때 사실 뭐 그 반기문 이야기를 했지만 반기문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궁극적으로는 개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개헌이 안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돼버렸죠. 그쪽에서 친문도 거부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련들이 남으니까 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쇼로 뭐 저기 지자체까지 거론하면서 개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도 결국은 그 헌재가 또 굉장히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국민들의 민심의 흐름 이게 상당히 달려 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도 그걸 동의하고 그런데 이 개헌 문제도 사실은 여의도 정치권에서 의석수로 보면 민주당이 제일 많아요. 그렇지만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도 개헌에는 동의할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국힘 그리고 다른 야당들도 하고 개헌에서는 이렇게 전선이 달라질 거라고요. 예, 그럴 그리고 수도 있겠죠. 지금 시민사회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전부터 줄기차게 개헌을 요청했거든요. 거기서는 이른바 사회개혁 개헌. 지금 변화된 세상에서 어떤 제반적인 사회개혁에 지금 헌법이 도저히 뒤쫓아가지 못한다. 뭐 성소수자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전면적인 개헌을 이루어야 된다고 수년 전부터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당면한 거는 원포인트라도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해야 된다. 요거잖아요.
근데 이게 힘겨루기가 어째 될지 저는 그건 또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사실은 윤 대통령이 겸하기보다는 그래도 일찌감치 개헌을 던져서 자기 임기 단축 1년 정도로 줄이겠다고 했더라면 이 사태 수습의 계기가 있었을 건데 이런 최악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서로 또 정치 발전을 위해서 너무 정치가 지금 분열되고 대립되니까. 근데 그 타이밍을 안 하고 지금 이 계엄을 했다는 데 대해서 저게 참 제가 봤을 때 의아합니다. 지금 그걸 갖다가 내세고인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 브레인 라트 이게 브레인이 파괴됐다고 이게 썩었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1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임기 단축 개헌 이것이 자기가 정치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차피 제대로 국정 운영 수행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격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자기가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뭔가를 하고 나가려면은 임기 단축 개헌밖에 없다. 근데 제 그걸 갖다가 본 많은 분들이 금방 말한 국민의힘 보수층에서 일찍이 개헌을 요구했고 그 사람들은 이 윤 대통령한테 직접적인 공개적 말을 안 했지만 다 그걸 바랬던 총회 받는 사람 한 1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명은 총회를 못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빨리 대통령이 사라지길 원했죠. 근데 야당에서도 이 이재명 일극 체제라 하더라도 정말 찐명은 소수죠. 예, 이게. 그렇겠죠. 근데 그걸 제외한 사람들은 제 그 주장을 보고 아주 뜨거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자기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은 탄핵 문제고 다 넘어간다. 김건희 특검도 다 넘어간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임기 단축 개헌이 헌법재판소 지금 판결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또 그게 필요한 거 아니냐. 저는 사실은 개헌 반대주의자였는데 지금 이런 국면을 보고 겪고 보니까 개헌을 찬성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좀 최근에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해법 중에 하나가 헌재 판결, 지금도 자기 하야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대안으로 지금도 여야가 혹은 권한대행이 발의하고 해서 국민 투표로 임기 단축 개헌을 하는 거를 이 방안으로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나라가 파괴적으로 이렇게 가기 전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돼도요 보수가 저항 안 하겠습니까? 저항을 하고요 거리에 사람이 메우고 또 경제의 안보 위기도 있고 해가지고 안팎으로 내부 외환이 그치지 않으면서 또 정상적으로 또 집권이 유지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왜 이래 됐는가를 보면요. 지금 지역구 의원들 뭐 이런 말하면 비례대표 의원들은 죄송스럽지만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정통 국회의원이고 비례대표는 정치인으로 인정도 안 해요. 예를 들면 뭐 실무자, 예를 들면 뭐 전문가, 뭐 잘 보여서 하나 따 로비로 땄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 보좌해 주는 사람들로 생각하거든. 그러면 핵심은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TK, PK, 영남권과 강원도 동쪽 요 사람들이 거의 80%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권의 민심, 전국 민심을 방해하는 수도권 민심을 갖다가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기 국회의원들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죠. 뭐.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나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바보짓을 했다는 거죠. 뭐냐? 작년 초에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말했어요. 자기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난번에도 21대도 크게 차이가 그때도 8.8% 차이인데 의석수는 뭐 원사이드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보면은 지역구 득표율은 이 민주당하고 국힘이 크게 차이가 안 났어요. 이게 안 났는데 의석수는 완전히 원사이드였잖아요. 이게 수도권에서 그래 다 된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 때 뭐 독재했다고 했지만은 그때 중선거구제를 할 때 정례역 씨 당에 나중에 대표도 했어요. 이 양반이 고향이 호남 전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명씩 뽑을 때 전남에서도
그 당시에 이제 공화당 의원이 뽑히고 또 영남에서도 뭐 부산 마산 같은 데서도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결국 지역 이 감정들을 이렇게 또 국가의 분열을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다라는 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선거구제 우리가 그때 금방 말한 그 박정희 때의 이 중선거구제 그것이 여야 나눠 묶이고 실제적으로 야당을 갖다가 제2정당화 시켰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감 때문에 소선거구제가 됐잖아요. 예, 그렇게 됐죠. 88년도에. 예, 예. 근데 87년도 헌법과 88년도 이 지역 이 소선거구제가 지금 현재 이제 두 개 다 바뀔 때가 왔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한국 정치가 앞으로 못 나간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세월이 흐르면 이 생각도 바뀌고 사회 시스템도 바뀌는데 이게 이제 체제는 그야말로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그 괴리 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이런 혼란들이 거듭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년 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까지 그 싸우고 투쟁해오고 어째 말하면은 그 사법리스크의 그 엄중함도 견디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불출마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미래의 대한민국을 여는 이런 개헌에 동의하고 앞장서서 내년 봄에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서 7공화국을 여는 핵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뭐 자기가 내각제 하에서 총리를 하거나 내각제 하에서 외교 국방을 맡은 대통령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저항이 견제 장치들이 있으니까 그 4년 중임자더라도 대통령 권한을 엄청 약화시키는 약화시키는 분권형 대통령 되면 되니까. 되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그게 본인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나는 이것만 버리면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것만 버린다면요.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흐름으로 보면 자기가 명예를 유지하고 또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는 있죠. 예, 그래서 현재 헌재의 시간과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의 시간은 뭐 누가 말했죠? 이재명 대표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나요? 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복잡하죠. 워낙 재판이 많아놓으니까 복잡한데 그 부분을 오히려 이 부정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좀 해결하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작게는 민주당의 문제,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크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게 아닌가. 지금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보면 지금 뭐 트럼프가 초반에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저 5년 채우겠나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4년 채우겠나. 그래서 미국도 선거 때마다 이제 극단적인 대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것이 옳으냐. 오죽하면 뭐 오늘인가 뭐 극장에 11원가 미국의 이 정치적인 독재자에 대한 저항으로 각 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전을 벌이는 영화가 개봉한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거의 내전 상황까지 왔다. 이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서로 간의 정오와 적대를 줄이고 또 서로가 협력해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게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가 오고 있다. 위기가 온 거죠. 네, 오고 있고 그 부분이 여러 징후로 나타나고 있고 한국에서는 또 윤석열도 나타났는데 이 트럼프 2기도 어찌 될지 모른다는 지적이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차제에 이재명 대표의 저는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본인이 가졌다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현재 윤석열 탄핵 이후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 부분들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하는 7공화국을 여는 힘으로 그 부분을 함께 나가시면은 본인의 비호감 문제도 근본적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 황 소장도 동의했잖아요. 네, 나 동의합니다. 100%. 네. 자,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파이팅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